네, 한국축제감독회의와 시흥갯골축제가 공동 주최로 마련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윤성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앞서 세 개의 축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감독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신청할 때 내셨던 사전 질의와 그리고 심화 토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장 질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오늘 논의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심화 토론의 주제는 축제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미래의 축제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예측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 토론에 참여하는 감독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갯골축제 최은영 감독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와북 페스티벌의 이채관 총감독님,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이재원 감독님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잠깐 비춰주십시오. 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진행 사회를 맡은 조영성 감독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 5명이서 2시간 정도, 2시간이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이내에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생생한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600분 포럼을 준비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포럼이나 워크숍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이내에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분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1인당 한 40분씩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보자. 토론 시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 시간 저희가 포럼을 준비했고요. 오늘 세 번째 날은 지난 이틀은 평균 연령이 좀 높았는데 오늘 의도하진 않았지만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감독님들이에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질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청중들이 사전 신청할 때 내셨던 질의들을 조영선 감독님께서 한 분 한 분 감독님들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선입니다. 사실 그 사전 질의 중에서 오늘 그 참여 체험형 축제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크고 작게 축제는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소한 질문부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질문들까지 좀 굉장히 활발하게 사전에 좀 접수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질의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좀 기분 좋은 내지는 이렇게 앞으로 얘기 나올 것들이 많으니까 좀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그 원주 카니발 댄싱 카니발 영상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 카니발이라는 이제 축제 형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는 워낙 축제하면 카니발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카니발형 축제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해외의 카니발과는 좀 다르게 좀 처음에 포지셔닝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을 세우시거나 어떤 차별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점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이 사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영 감독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느닷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댄싱 카니발이 원래는 메인 공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댄싱 카니발을 진행하면서 부제로 댄싱 카니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원도심에서 그 카니발 형태의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메인은 지역의 컨텐츠,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역의 예술가들과 메인 공연을 같이 했었던 것이 의외로 시민들 참가율과 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메인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저희 자체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댄싱 카니발을 이제 메인으로 2013년부터 사실은 이제 옮긴 건데요. 처음에는 이걸 카니발로 붙일까 축제로 붙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집단성 또 이런 일탈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어떤 스토리를 분출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5분간의 퍼포먼스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것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원주 댄시 카니발이 좀 독특한 게, 그 기존의 한국형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9km, 2km 이렇게 그 섹터를 나눠서 그냥 가장 행렬식의 퍼레이드라면, 원주 댄시 카니발은 올리 참가 단체가 50명이든 30명이든 뭐 100명이든 이분들이 그동안 준비해 오신 5분의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분 안의 시간들을 폭발력 있게 그 거리의 무대든 아니면 메인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로 저희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0명, 50명 훈련되어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연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결합을 통하고 지역의 스토리를 입혀서 오롯이 5분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메인 무대는 아마 저희 댄시 카니발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주인공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뭐 우리 어머님이 이러면서 이제 성장의 폭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우북 페스티벌 이시강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도 이제 작년 축제의 주제를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매년 좀 그 시대나 현황을 담는 주제를 설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주제도 멈춤을 가로지르다 이런 주제를 설정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좀 철학이나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주제를 그렇게 선정하시는지, 매년 어떤 것을 담으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선정하시는 어떤 과정 같은 게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네,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은 질문하셨다시피 매년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스페셜이라고 하는 독립된 섹션을 가지고 그 당의 주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멈춤을 가로지르다 이런 주제도 있었고, 다음에 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취향의 시대, 그 다음 만인의 인문학, 굉장히 다양한 17개의 주제들이 이제 이렇게 쭉 축제 때마다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 시간, 정성을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한 3, 4개월 동안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중에 이제 특정한 시점이 되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내부적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고, 외부에 있는 몇몇 자문들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정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저희들이 선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당대의 가장 큰 이슈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멈춤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촛불 전국 이후를 상상하면서 주제를 정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저항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촛불로 상징화되었고 그 촛불 시민 저항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오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생각들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회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고 해서 그 다음 촛불 다음에 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주제가 있죠. 만인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학제화되어서 문학, 역사, 철학이라든가 이런 아카데믹 섹션으로 이렇게 갇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다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인의 문학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아마 죽음, 사랑, 뭐 노동, 성장, 우리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섹션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청년들의 삶을 아프리카 청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방식들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청년 책을 말하다 뭐 이런 주제들도 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그 당대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문제의식들을 반영하는 그런 주제들을 계속 찾아왔고 그 힘들을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키우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흥 갯골 축제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사실 작년 사례하고 또 올해 계획에서도 좀 여러 번 그 방식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 사전 질문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체험형 축제 같은 경우에 비대면 키트 발송 형식이 약간 좀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으로 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들이 이 공동의 축제에서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왜냐하면 이런 키트들은 만약에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구매를 해서 본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축제형에서 진행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지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최은영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었던 부분들은 생태예술 놀이터를 일상과 집으로 좀 가져오게끔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키트를 집에서 이제 또 체험하고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생태예술 놀이터를 또 체험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퀄리티가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축제를 또 진행하고 나서의 또 나름의 내린 결론들은 사람들은 이 퀄리티 높은 체험 프로그램도 원했지만 이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또 원했기도 했고 또한 그 공간에서 또 그 축제장에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더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작년에는 아예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또 비대면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도 작년처럼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에서도 하지만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 키트의 방식의 장점도 있고 또 키트의 방식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예를 들면 아까 줌을 통해서 개골드배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쨌든 한 화면에 우리가 이웃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비대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은 있지만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현장성과 또 대면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올해 시도를 하고 있고 올해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경험들이 있고 여기서의 또 저희가 쌓은 노하우도 있고 여기서 발견된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대면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공통된 질문을 세 분에게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매일 축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축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아마 축제 추진체계였던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세 개 축제의 추진체계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시흥 갯골 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상근자가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문화재단 안에 축제팀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우 페스티벌은 민간에서 출발하고 민간 사단법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우 페스티벌이 제일 재원 조성에 있어서는 어려워요.
축제이지 않을까. 예, 그 야생에서 성장한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장 재원에서 안정적인 곳이 원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시흥이 약간 중간 정도, 그렇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각각의 추진 체계의 특성, 그것에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재원 감독님부터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게 저도 이제 지역의 몇 개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늘 부딪히는 문제는 조직을 슬림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축제 같은 경우나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현장성이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결제란이 많아지면 현장에서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결제가 나는 이 단계들이 많아지면 결국 결제를 못 받고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축제 감독으로서 전체 예산 프로세스를 짜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전체 브리핑을 해서 공감대를 얻게 되면 그대로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제 라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원주 문화재단도 실장님이 계시고 대표님이 계시고 또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방식에서 전체 사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예산 부분들을 설명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신뢰도를 가지고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도 이제 조직위원회나 위원회가 존재하진 않지만 자문위원회라고 그래서 지역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 자문위원회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를 통해서 결제 라인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의 목표나 올해의 축제 성장 과정이나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조언 정도 듣는 방법인 것이고요. 전문 지원단들한테는 축제가 성장의 폭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문가 자문을 따로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자문가들은 축제 전에 한번 진행을 하고 축제 행사 때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해서 다시 듣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같은 경우 원주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짜서 우리 축제팀한테 넘겨주면 축제팀이랑 협의를 해서 팀장이 재단 대표님한테 결제를 받고 시장님한테 이제 결제를 받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축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재단이 아무래도 효과적인 것은 축제 성장폭과 같이 시민들과 저희 이제 원댄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응원군이라고 많이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민 참여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용이함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초반에 한 3년 차 정도는 많은 의혹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4년 지나고 5년부터는 크게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 모든 축제가 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축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10년간 한 명의 축제 감독에게 정권을 거의 주다시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주에서 살고 있어요. 이재용 감독님 원주에 살고 있고 처음에 축제를 출발할 때부터 참여했고 축제 성장과 같이 꾸준히 같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또 이제 재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대표님 및 하고 계신 와우 페스티벌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상근자가 있고 그리고 매년 예산을 공공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재원의 다각화가 가능한 축제들이 안정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재원이 다각화됐다라는 것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런 긴장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17년간이나 끌고 오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17년의 역사를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다른 축제들처럼 저희들도 시작은 굉장히 최소 인력이었죠. 한 두세 명의 상근직을 두고 축제 때 구성원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쭉 저희들이 한 7, 8년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7, 8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국가 지원을 조금 받게 돼요. 그 인력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한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7년 차부터 한 10년 차까지는 그 인력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축제 조직에서 상근 조직화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규 뭐라 그러나 계속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항상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이 끝나도 그 친구들이 이제 원래 지원된 인력들은 뭐 보통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받아안는다고 해야 되나요? 함께 상근 조직으로 이렇게 옮겨왔죠. 그러면서 지금은 축제 조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 법인으로서의 상근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 축제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들이 축적되고 관계가 축적되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자원들이 이제 조직 내부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런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축제가, 저희 뭐 축제는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조직이 운영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축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 사업이라든가 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친구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윤 감독님께서 뭐 축제는 유기체다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축제 조직도 유기체다.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가다 크게 가다 또 위기가 오고 이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야말로 민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한계는 재원의 안정성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재원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문광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 7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런 재원이 매년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를 들면 12월에 이 재원이 날아간다. 정액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액해주면 참 좋겠지만 없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특히 그런 겁니다. 그다음 뭐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수예술축제로 재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매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뭐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또 이제 그게 위험이 올 수 있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죠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약 40% 정도는 출판사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 도움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나요? 거리의 도서전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기존의 재원의 40% 정도가 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들이 또 생겨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원의 안정성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꾸준히 가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이고 또 상근 조직으로서 꾸준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한 조직의 위기가 온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장점은 당연히 또 많습니다. 의외로 이 주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정권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뭐 주제에 대한 질문이 오셨는데 주제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을 저희들이 어떤 사람의 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승인, 결제 이런 것들이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집행권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의 불안정성이 있지만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권한들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독립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성 같은 것들, 자율성 같은 것들, 그리고 전문성을 축적해 갈 수가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재원을 선택할 것인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어서. 재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시흥 갯골축제 최윤영 감독님한테 시흥 갯골축제 축제 추진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이 지금 그 문화관광 축제들도 독립적인 축제 법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축제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법인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많은 축제 추진위원회가 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요. 추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부위원장님이 매일매일 출석하고 계신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없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런데 시흥은 이게 작동하는 추진위원회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안에 상근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주로 인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추진위원회와 또 행정조직 그리고 사무국 이 세 개 주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저희 소통을 하고 있고, 서로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서로 갈등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시흥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협력하고 또 신뢰를 다져온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역할들이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그런 그 회의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분 한 분씩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를 섭외할 때 또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이해관계자로서의 이권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각 분야에서 정말 시흥 갯골축제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을 또 섭외하고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점과 역량으로 시흥 갯골축제를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훈련이 돼서 쌓아와서 또 시흥 갯골축제 추진위원회만의 좀 문화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축적되어 온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이제 시흥 갯골축제, 아마도 시흥 갯골축제가 정말 민간이 주도하는 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민간 영역에서 이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와 또 민간 영역에서의 축제 사무국의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뭐 포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축제 어떤 지자체별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들이 막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포스터를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와 행정과 사무국, 여기서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비유를 좀 들어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추진위원회는 축구협회다. 그리고 행정은 이제 문체부고, 그리고 축제사무국은 이 축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결정하는 것은 마치 어떤 선수를 기용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이나 추진위원회가 이 축구단의 권한을 이임하는 것이 맞다. 대신에 이 시점에서 해외 우리가 또 투어를 떠나야 되고 또 어떤 팀을 섭외해서 무슨 대회에 참가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유를 들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들 또 서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해진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경우 뭐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고 또 애매한 부분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축제사무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축제 감독인 저와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2분, 그리고 기간제 4명, 총 6명이 있는데 저를 빼고 6명이 실무자가 있는데 임기제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임기제에 2명이 TO가, 이것도 그 전에 축제를 담당해 주셨던 팀장님께서 굉장히 설득하고 노력하셔서 임기제 TO 2명을 받게 됐는데, 임기제 TO 받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축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 축제가 계속 잘 지속돼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오랫동안 이 축제를 준비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2명의 TO를 받고 이제 4명의 기간제 TO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성장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시흥 개꿀 축제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혹은 9월 달에만 열리는 개꿀 축제가 아니라 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이 구성, 예를 들면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임기가 짧고 그 다음에 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연속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도의 이 구성으로 굉장히 이 좋은 결과물들을 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조직들이 커지거나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구성에서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축제의 경험치가 조직으로 역량이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좀 개인에게 쌓인다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직에게 쌓였을 때는 적어도 이 축제를 3년 이상 계속 준비한 사람이 5명 이상은 돼야 저는 이게 조직의 힘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7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만난 과장님만 5분이고 지금 주무관님은 4분이고 계속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게 7년 동안 사목이 있지만 이 축제가 계속 쌓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선진 감독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그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으로 돌아가기보다 갯골이라고 하는 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갯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 여행,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연구, 축제. 그럼 저는 갯골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갯골에 대한 깊이와 또 축제가 이제 우리가 상시에 더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있는데, 이건 또 시흥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화관광재단 혹은 문화재단이 이제 시흥에서도 생기면 그 안에서 같이 이 축제팀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저는 합리적으로 또 괜찮은 전략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좀 길게 답변해 주셨긴 한데 오늘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는 자리라 그냥 편하게 길게 이야기해도 제가 끊지 않고 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최윤영 감독님이 이야기한 거는 시흥에서 한번 이런 큰 포럼 자리를 만들어서 시흥 축제의 지속 가능 방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갯골을 중심으로 한 재단 내 설립을 통해서 이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 올해 그 갯골 생태공원의 어떤 앱을 만들어서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시민력과 행정력의 이 균형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원주와 시흥에서 중요한 과제고 실험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흥의 시민축제학교가 이미 7, 8년 전에 2년간 있었고 매년 시민들의 어떤 축제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하는 작업들을 시흥이 6년째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민력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시민력을 행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조영선 감독님. 네, 그 사전에 그 이재용 감독님한테 질문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원주 축제가 워낙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여 체험형 축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 관심이 작년과 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체감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의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또 이제 이것을 잊지 않게끔 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좀 관심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지 질문을 좀 해오셨습니다. 아마 못한 축제들도 많고 올해도 좀 대안적인 형태로 축제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가장 힘든 축제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중심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이제 또 그렇게 진행되어졌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되게 중요한 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시민중심이라는 축제를 내걸고 시민 표병을 하지만 실로 축제를 들여다보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축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오픈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어느 지자체나 축제를 운영하는 사무국을 들어가 보면 여기는 시민은 글씨만 있구나라는 게 표현되는 건 문턱이 너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 저희 축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문을 열 수 있게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지침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언어로 소통을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했을 때 오히려 참가 단체 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지금도 거의 주말도 마찬가지인데 참가했던 단체들이나 참가했던 개인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적으로 저희 같은 감독들은 이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직접 다가가는 스킬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재밌어 하세요. 그것이 마치 내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참가했던 시민이나 같이 무언가를 진행했던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거나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부피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행될 거라는 어떤 희망,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면이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19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 그 전년도에 참여한 팀들의 재참여율이 몇 %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원주 대시카니발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2년에 참가했던 분들이 거의 100% 지금까지도 참여하고 계세요. 대단.
대단한 수치네요. 그 이채관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이제 좀 두 가지 질문이 조금 혼재되어 있긴 한데요. 그냥 아마 두 가지 지점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와우북 페스티벌이 17년 차 책 축제로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텐데 궁극적으로 이 와우북 페스티벌이 좀 지향하시려고 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 지점을 하나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작은 책 축제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어린이 책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 아니면 동네에서 책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조언이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우리 축제가 문화적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 역시 지금은 이제 축제 감독을 하고 있지만 곧 이제 벌써 보시다시피 흰머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거고 제 손을 떠나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사람의 손에 가서 그게 이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제가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고요. 뭐 그건 큰 바람이지만 또 뭐 좀 다르게 보면 저희들은 궁극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든 간에 책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이 책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람과 사람을 매개하는 매체로서 뭐 작품으로서 이렇게 기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저희들 또 다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예전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은 와우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것도 한 6, 7년 정도는 축제 조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우 책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조직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센터를 만들고 싶어서 바꿨죠. 축제를 넘어서서 축제를 매개로 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같이 교류하고 일상적인 삶을 뭐 공유하고 놀고 즐기고 떠들고 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름 차근차근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삶이 아닐까 싶고요. 작은 책 축제 같은 것들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놀까를 고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을 매개로 해서 노는 것이지 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책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책 축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을까? 예전에 이제 저희들도 아까 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 책 놀이터를 우리가 항상 만들었었는데 올해 어린이를 길거리에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려진 침대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 쫙 깔아두고 그 위에 깨끗한 천을 깔고 책을 그 위에 뿌려두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게 하고 아이들이 노는 옆에서 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만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뒹굴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공연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 책 축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놀이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놀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한 군데 모이면 그게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그걸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작은 책 축제, 특히 이제 뭐 작든 크든 간에 올해는 여전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팬데믹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전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죠. 너무 위협적으로 느꼈고 위험하게 느꼈고 물론 지금도 위험하고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전제를 어떻게 뒀냐면 연기 혹은 뭐 취소 이렇게 전제를 두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의 전제는 작은 축제라도 올해 전제는 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기획, 새로운 방법들 찾아가면서 작은 축제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두 명이 비닐하우스에 앉아서 놀든 큰 잔디밭에서 이렇게 작은 평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책을 가지고 놀든 어떻든 한다라는 전제하에 주어진 조건들을 재구성해내는 것, 새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덧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책 축제는 일단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올해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대면하면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면 전제를 바꾸고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비단 책 축제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축제들이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딱 지점인 것 같아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흥 갯골 축제는 사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에 대한 질문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워낙 감독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작년에 이렇게 선보였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감독님이 자신 있게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꼽고 싶고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으신 대표적인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꼽아달라 하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굉장히 실무적으로 온라인 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최소 기획부터 실행까지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뭐 저희가 10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 특별히 더 애착을 갖거나 아니면은 더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뽑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사실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골고루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어떤 하나를 우리가 메인으로 하겠다, 대표로 하겠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뭐 체험 놀이터 그리고 또 공연 예술 공연 무대들 그리고 또 특별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이 골고루 우리가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었고 그 작년에 저희가 사무국에서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보다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담아서 실제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결과물들과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들었던 컨텐츠가 이후에 재활용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이 규모나 또 이 주제에 따라서는 훨씬 더 대면 프로그램보다 준비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대면보다 물론 뭐 대면도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하지만 비대면이라고 훨씬 더 쉽게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훨씬 더 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냐라는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담당자분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 뭐든. 뭐 대충 9월 달이니까 한 7월부터가 아니라 그냥 이거 들으시고 내일부터 준비하셔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공한 축제는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을 바꾸고 또 일상 속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축제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상과의 연결고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원주 같은 경우는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년 120개 정도의 팀이 참여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에 그때 그 국내 팀만 110개, 100개가 넘게 참여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역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2년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는 아마추어 팀들도 있고 점점 더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원주의 이 축제 기간 이외에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춤 매니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주가 춤의 도시 맞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고 연습을 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원주가 춤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원주의 일상적 삶에 활력을 주면서 다이내믹한 원주를 만들고 있는지 이럴 때 실제로 그 축제가 일상과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그 축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원주의 전에 따뚜 페스티벌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것도 꽤 오래 지속됐는데 근데 일상과의 연결고리들 찾아내기 좀 어려웠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역 축제를 하다 보면 전문 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람형, 관객은 그러니까 시민은 관람이 되는 부분인 거죠. 어찌도 보면 그것이 참여라면 일부 참여일 수 있지만 실론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냥 좋은 공연을 보여주면서 문화 향유를 줄 것이냐의 느낌이었다면 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에서는 시민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칠 것이냐라는 고민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역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돈 주고 전문예술단체나 학교에 지원을 해서 댄스 카니발에 참여시키는 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인프라가 없다면 그 지역 고유의 축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민들과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성장의 폭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댄스 카니발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1세부터 100세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1세부터 100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7년인가 18년이 그러니까 이 전년도에 임신을 하신 어머님이 댄스 카니발에 참가를 했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참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해에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만 할머님이 최연장자로 참가를 하셨죠. 그래서 100세는 안 되셨어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1세부터 100세까지 나온다라는 건데 그 지역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원주 댄싱 카니발에 저도 이제 댄싱 카니발 시작하고 되게 놀라웠던 건 그 댄싱 공연장 주위, 따뚜 공연장이나 학교 주위의 그 많은 공터들이 5월, 4월, 5월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 토요일이나 같은 경우는 댄싱 공연장만 한 2, 3천 명이 춤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재단에도 빈 공간에서 청년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제발 음향 좀 줄여달라 뭐 이런, 그리고 비가 오면 복도를 전문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단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하게 해라. 여기서 누워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하게 놔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댄스 카니발을 와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의 원주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게 참 귀한 자산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늙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평균 나이 65세에서 75세 팀들이 댄싱 카니발에만 20개 팀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골목 카니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5, 6, 7, 8 동안 계속 원도심에서 진행을 해요. 여기는 원주에서 100개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전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여기서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원주 댄시 카니발은 30명이 돼야 한 팀이 되잖아요. 근데 골목 카니발은 5명도 되고 7명도 되는데 댄시 카니발 가고 싶은데 못 나가.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 댄시 카니발에 나오시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대가 네,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댄시 카니발은 이제 늙어가는 기술도 우리에겐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프라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그 지역의 축제가 성장의 폭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지역 문화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이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 문화를 키워가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에 가면 볼 것이 없어. 지역 공연단체들은 전문예술단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서울의 대도시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져.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개발되어지는 생활문화권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미션을 수행해 주시고 지역예술단체들한테 티켓을 바이해주고 책을 사주고 이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저는 지역 문화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춘 매니아들이 전문 예술인 못지않은 춤을 선보일 수 있겠죠. 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가 군이 되게 강하잖아요. 군이 세잖아요. 네, 군사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짧게 이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인들이 많아요. 원주에. 그래서 군인들이 축제에 보니까 한 2,000명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강압적으로 군인 정신으로도 가서 일해야 돼. 뭐 이래서 오는 건지 여러 팀으로 나눠서 투입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군인들도 댄스 경연대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 군하고 원주시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이 축제와 군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짧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2012년 댄시 카니발 개발할 때 우리 장성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군이 무슨 군부대를 나가갖고 춤을 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혼났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에 되게 오랜 시간이 겪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첫 해 시작하면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이 그냥 나라를 지키는 상징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때론 시민이고 청년을 발산하는 계기점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군인들이 제대를 해서 이 댄시 카니발 다시 자원봉사를 온다든가 이런 방식이 연동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의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인들의 참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비슷한 질문인데 이채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홍대에서 와우 페스티벌이 그 주차장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해요. 100개 이상의 막 부스가 설치되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이걸 하나 알아봤더니 마포, 합정 요 지역이 홍대 입구의 그 지역이 출판사들과 편집자들, 디자이너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축제에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통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협의체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책이 팔리니까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도서 정가제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그런 이 출판사들과 편집자들이 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출판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같이 시작을 하다가 아무래도 출판사분들은 본업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무를 책임지고 이렇게 이제 축제를 만들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출판사들이 참여를 원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회나 뭐 출판사 뭐 회의나 이런 출판사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판사에게 참여 신청서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출판사마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신간이라든가 그분들이 모시고 싶은 저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럼 이전에는 이제 홍대 앞에 있는 문화 공간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를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협업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축제에 대한 개별 질의들을 한 50분 벌써 우리가 이상 이야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축제별 질의들은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잘 갈무리했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토론은 축제에 대한 좀 심화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뭐 추진 체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개별 축제가 아니라 축제 일반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매일 우리가 이걸 지금 매 토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 분에게 첫날, 둘째 날도 했던 것처럼 공통 질문을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윤영 감독님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축제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죠. 지금 뭐 작년 90% 이상 무너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또 오면 또 다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과연 축제 생태계가 있기는 했던 건가? 우리나라의 축제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했으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 오더라도 지속 가능한 축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지역의 축제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이 축제는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저도 아까 발표 때 뭐 제가 좀 놓쳤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진짜로 우리 지역의 축제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지켜짐을 받는 축제가 됐을 때는 저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재빨리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안을 만들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조직력 이거는 아까 뭐 시흥개꿀축제 사무국의 조직력이나 아니면 또 추진위원회의 어떤 각종 자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이 축제와 관련된 각종 단체들과 조직들이 또 있거든요. 그 이 조직들의 역량이 곧 전 축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지역의 단체 조직의 역량들을 저는 키워내는 것이 전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리더십이 이런 문화예술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켜져야 되는 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작년이라는 올해 신개골축제가 행정에서 단 한 번도 취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것들은 가장 또 시장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제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도 힘을 받고 축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축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공공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좀 축제 생태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공공 조직들은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행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또 조직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저는 여는 것들도 필요한데, 지금의 축제가 너무 공공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시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좀 골고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인의식과 시민들의 지지, 또 조직력,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연의 생태계도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축제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서, 아까 최은영 감독이 100점짜리가 아니라 7, 80점짜리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연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현 감독님한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장성, 대동성, 일탈성이 굉장히 중요한 축제죠. 다이내믹한 원주 댄싱 카니발은 그게 핵심인데, 이런 집합형 대면 축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그렇게 몇만 명이 있는 그 경기장에서 수천 명, 거의 10,000명의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카니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축제 문화가 다시 복원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여기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저도 뭐 일 때문이나 이렇게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거는 코로나 시대가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특히 이제 좀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인산인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각심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잘 지키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팬데믹 시기의 일탈이라고 하면 일탈이겠죠. 그것이 개인으로 보면 하나의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팬데믹 시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다 우리가 잘못 살아와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인데,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환경이나 이런 지구 변화에 대한 체감을 할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 방식은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대면 방식이 안 왔을 때, 요즘 이제 온라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저희가 알기도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상에서 집도 꾸미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인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면이 못 오고 비대면이 되면 축제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감독이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축제의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 플랫폼 안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즐기고 싶은 축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우수성으로 보면 늦어도 대한민국은 올 11월이나 12월쯤에 함성을 지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말 우수한
이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네.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4,000명인가 5,000명 마스크 착용하고 콘서트 같은 일타령 페스티벌을 하고 실험을 했더니 일상 공간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감염 지수를 보였다. 그래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스페인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스페인은 축제 나라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굉장히 오늘도 한 500~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자꾸 위험하게 축제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축제를 위험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안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자는 건데요. 지금 축제의 일탈을 축제에서 우리가 누리는 일탈은 제가 허용된 일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사회적 일탈 행위와 축제 일탈이 다른 것은 축제에서 일탈은 질서 있는 욕망의 분출이고 관리 가능한 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질서하게 노는 것 같지만 축제는 규칙이 있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운영 주체가 있고 필요하면 예약받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하고 공간에다가 펜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행정에서 인식할 때 관리 가능한 야외의 공간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축제 춘천 마임이 지금 가능한 이유는 행정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네? 100명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되는구나. 안전하게. 오히려 실내보다 뭐 이런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채관 대표님께는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가 점점 확장되고 이제 게임, 메타버스, VR, AR 이게 폭증하면서 축제가 필요한가 과연? 그래서 이 부분은 대면 축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축제가 필요해? 앞으로 한 50년쯤 후면 우리 후세들이 옛날에는 저렇게 모여서 놀았대. 뭐 이런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 포럼에서 축제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농담이고요. 저는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축제의 기능이 그냥 어떤 야외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노는 것만이 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관리된 욕망들이 표출되거나 혹은 관리된 일탈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나 하는 것만이 축제의 목적은 아니다. 축제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어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축제들은 어떤 장르나 장소를 매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르 책이라고 하는 이런 장르도 있겠지만 시흥 갯골 같은 경우는 장소에 기반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댄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건 예술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매개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축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내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축제의 기능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축제 생태계 얘기를 했지만 축제는 예술가 지원,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예술 행위에 대한 대가들을 축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가져가는 역할들도 하죠. 그래서 예술가 지원이라고 하는 혹은 창작자 지원이라고 하는 또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이 예를 들면 VR,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실체적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제 요즘 세상은 경험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가시는 어떻게 보면 육체 몸에 각인되는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내고 있는 게 축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축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 다양한 기능 중에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찾아가는 거냐는 각 축제마다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네. 올해 그 서울시 축제위원회에서 3월 초인가 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민간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축제를 빨리 선정해라. 올해 지원하는 작년에 다 취소됐던 자치구 축제들을 다 빨리 지원하고 민간 축제 지원도 빨리 해서 3월 안에 결정을 하고 4월 안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 교부를 빨리 하고 그리고 축제가 설령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된다 하더라도 준비된 과정에 대한 그 페이먼트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서울시가 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서 실제로 3월 달에 다 선정을 끝내고 예산 집행을 하고 했거든요. 이 축제 하나를 살리는 건 사실은 축제 조직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축제에 연결된 많은 아티스트 네트워크와 축제계의 생산자들의 네트워크를 작동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지금 생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주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받고 출연을 해서 관객과 만나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볼 때 19은 관객과 만나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예술가들의 어떤 바람이거든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축제에 몰아줘서 축제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현장,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주는 거, 이걸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공통 질문 3개는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홍보 마케팅, 축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 30분 이상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축제했던 900몇 개를 조사해서 축제를 했던 축제가 900몇 개 중에 20%도 안 될 152개로 나왔어요. 그 중에 45개인가가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추진됐던 축제, 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해서 그 축제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참여객을 어떻게 모집하지요? 홍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라고 설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바꾸긴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올까? 어떻게 오게 하지? 이걸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비대면 상황의 온택 축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됐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면 축제가 오더라도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질문을 특별히 제가 안 드려도 생각나는 것 좀 이야기하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감독님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택트의 축제가 훨씬 더 홍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쉽고 그다음 효과도 훨씬 더 큰데 작년에 이제 시흥개꿀 축제에서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또 어떤 부담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최소화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게 확실히 그런 어떤 비대면 축제를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홍보에서의 가장 큰 꼬린 지점은 저희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홈페이지든 아니면 유튜브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홍보 채널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서 그거를 접화해서
이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인 거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물 게시물들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집중했었던 것들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광고도 해보고, 그리고 또 올해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카카오 배너나 아니면 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이런 이 온라인 홍보를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좋았던 점이 작년에 그 오프라인 홍보로 저희가 오프라인 축제를 했었을 때 항상 엄청나게 많은 이제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현수막, 뭐 가로등, 배너도 그렇고.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신개꿀 축제가 진행된 역사 이래 아마 가장 적은 이제 홍보물 쓰레기를 좀 저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최대한 많은 현수막들을 덮어서 축제 느낌 나게끔 할 것인가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건 하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더 타겟을 분명하게 정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자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가 또 더 강구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작년에 생겼던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홍보를 저희가 작년에 또 했고 올해 또 지금 준비하면서의 그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 축제 혹은 이 프로그램의 명확한 타겟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럼 그 타겟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어떤 채널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 채널에 어떤 컨텐츠 혹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어필해야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온라인 홍보의 강점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쓴 만큼 얼마나 유입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책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프라인 홍보의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잘 노출이 되고 있나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은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온라인 홍보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와 이 애널리틱스를 연계해서 어떤 걸 분석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사람들은 몇 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지, 무슨 요일날 가장 많이 들어오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 사실 그 정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작년에 제가 해보면서 쌓인 좀 경험들, 또 뭐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올해는 조금 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입을 하면 어쨌든 저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카톡 플러스 친구나, 지금 저희 카톡 플러스 친구가 9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께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회원 멤버십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랜선 축제를 작년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노하우나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더 공유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채관 대표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온택트 방식으로 작년에 하이브리드, 그 소위 온라인과 비대면과 대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강점, 장점, 와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좋았는데 내년에 이거 또 해야 되겠다. 대면을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경험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축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슴이 좀 아프죠.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강점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에 있는 분들을 온라인 기반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앞서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테드창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이제 저희들 초청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기반으로 같이 한국과 이렇게 연동하면서 통번역도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공간의 압축 이런 거잖아요. 공간을 압축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점들은 있는데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장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네,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모두가 다 우리가 대면 축제를 지금 지향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은 지금 이채관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층을 좀 확대한다든지 물리적 공간의 거리를 좀 넘어서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카이빙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 못했던, 그동안에 우리가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걸 이번 기회에 조금 다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나마 우리가 장점으로 좀 보자 이런 관점의 변화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못했던 그동안 약했던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그 다음에 SNS 의 적응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감독님 혹시 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원주는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대행사들 선정할 때 홍보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뭘 하냐 그러면 포스터를 찍고 배너를 걸고 현수막을 붙이는 걸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말고 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대 행사를 별도로 그러면 위탁대 행사를 선정할 거면 홍보나 이건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축제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별로 할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래도 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철저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바이럴 마케팅이나 바이럴 홍보가 가장 철저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봤던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강점은 댄시 카니발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 시민들 대상이나 아니면 이 참가자들, 안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최전선에서 최고의 마케터는 본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영일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 인쇄물을 과감 없이 다 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정말 끝나면 창고에 들어가면 인쇄물이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또 하나는 선물 키트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정말 예쁜 쓰레기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텀블러가 한 30개 있어요. 이게 텀블러를 전 재단에서 하는데 이 텀블러는 되게 웃긴 게 선물을 받잖아요. 그걸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가서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어떤 축제에서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아껴서 어떤 다른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속에 살아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은 이채관 대표님하고 똑같습니다. 전 정말 싫어요. 네, 이채환 대표님한테 이거는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와우 페스티벌이 매년 아까 주제도 좀 신선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포스터가 약간 색다르다 그럴까, 포스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포스터의 컬러와 키 비주얼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축제에서의 시각적인 통일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흥도 사실 공통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또는 이벤트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회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왔다. 그 아이덴티티의 핵심 베이스는 이제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매년 따로따로 주제에 맞게 구성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를 쓰지 않았던 경우가 딱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회 때 하고 7회 때인가 그때 두 번 있었고, 그거는 이제 캐릭터 중심의 아이덴티티 구성했었고, 대부분은 이제 일러스트를 통해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판계 책이 굉장히 디자인에 민감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민감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책을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좀 빼어나게 나오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출판사의 전문성의 격과 이렇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포스터 등등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포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영 감독님도 혹시 비주얼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들을 해내는 걸 보고서 놀랄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그 온택트 상황에서 이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행정에서는 생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 만족도가 작년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높아졌잖아요. 지금 시흥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방문객 수로 평가할 수 없다면 조회수로 평가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가장 최악의 상황. 이렇게 평가한다면 최악일 텐데, 그럼 뭘로 평가할 것인가? 질적 평가의 방법론이 뭔가? 이런 고민들 지금 문화부, 관광공사, 서울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택트 형태의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좀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와복 페스티벌처럼 이제 시흥 개꿀 축제도 엄청 이제 비주얼에 신경 많이 쓰고, 또 매해마다 이제 축제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있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해야 될 때는 좀 서둘러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인 비주얼에 대해서는 또 그 동안의 이 어떤 역사성을 또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올해만에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들을 항상 좀 유지하면서도 그 시점에 맞는 또 저희가 새로움을 더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저희가 조금 다른 게, 여태까지 저희가 일러스트로 했었다가 올해만큼은 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021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흥 개꿀축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일러스트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올해는 그냥 실사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온택트 관련돼서 이제 평가 지표는 사실 어쩌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온택트 홍보에서도 이 홍보에서의 강점이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추적이 더 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워낙 넓은 공간에서 10만 명이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왔을 때는 되게 허수가 많거나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프로그램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그 상대와 저희가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그 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이 만족도를 저희가
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훨씬 더 그 체계적으로 저희가 더 잘 관리된 통계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점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의 지표가 이 정량적으로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방문자 수, 그다음에 조회수로만 갔을 때는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로 유의미한 정량적인 평가냐라고 봤을 때는 뭐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온택트 축제의 평가는 그 참여했었던 시민들의 만족도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온택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가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정량적인 평가로 내리긴 쉽진 않지만 그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잘 구축했는가 그 다음에 더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가가 저는 또 되게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심화 토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현장 질의가 혹시 들어온 게 있으면 조영선 감독님께서 들어온 질문들만 좀 해주시고 나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현장 질의는 사실 좀 오늘 좀 활발하진 않은데 사실 그 오늘 감독님들 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은 좀 있기도 해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질문들 중에서 최은영 감독님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그 축제 기획자들하고 축제 감독을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 가장 젊은 축제 감독이시기도 해서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이렇게 젊은 축제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점이나 아니면 조금 시행착오나 좀 어려운 점을 좀 솔직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경험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축제 감독을 꿈꾸는 젊은 기획자들이 꼭 어떤 능력은 하나 좀 더 키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선배로서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 비슷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 네네네. 비슷한 질문이요? 네, 젊은 축제 감독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제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답이 힘들 것 같은데 축제 기획자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축제 기획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들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종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홍보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덴티티도 이야기 나왔었고 주민과의 소통도 그렇고 행정과의 이해도 그렇고 이 도시의 철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훌륭한 축제 감독, 축제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도시를 기획한 도시 기획자, 도시 문화 기획자가 저는 돼야 훌륭한 또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에 더 다양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삶과 또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젊은 이 축제 감독으로서의 단점은 아직까지 배워야 되고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스스로 민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 뭐 장점이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지역의 주체분들 어르신 이제 분들께서 이 젊은 이 세대들이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흥 갯골 축제도 보면은 시흥에서 많은 주체분들과 하다 보면은 그분들께서 이 젊은 축제 사무국에 대한 지지와 애정이 엄청 크다라는 것들 좀 느껴요. 이건 아마 젊은데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전 찬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을수록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젊기 때문에 이 청소년 혹은 청년 혹은 이 30, 40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좀 더 있는 부분, 왜냐하면 또 당사자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젊은 분들이 지역 축제를 또 아끼고 사랑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영 감독님 그 원주는 좀 안정적으로 그 지자체와 또 이 협력 기관들하고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처음 한 3년 정도는 좀 어려움도 있고 설득에 어려움도 있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많은 분들 질문해 주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지자체하고 좀 의견이 축제 콘텐츠로서의 의견을 조금 부딪히거나 좀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좀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시는지, 그래서 가로치고 공식적인 답변은 유추가 되지만 실제로 감독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실로 쓰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다 잘립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행정을 전혀 이해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기획자를 했었고 또 예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게 설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뭉치였죠. 제가 그때 40살이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혹시 연락이 되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처럼 일하면 다 잘립니다. 그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한 건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내가 설명을 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때는 어쩌보면 좀 지혜로움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 감독을 맡게 되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려놓고 지혜롭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참가하는 예술가나 참가하는 시민들한테 설득하듯이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의 솔직 담백함이 오히려 설득할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좀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채광 감독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축제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좀 합리적인 어떤 좀 접점을 찾는 그런 연결점을 찾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이제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해 당사자들 사이 합리적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또 축제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그걸 견뎌내는 과정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한 인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뢰와 우정 같은 것들이 이해 당사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우정을 쌓아가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설득이 있고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아마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감독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현문우답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전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새 느끼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축제 기획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 혹은 주체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행정하고의 또 작업도 필요하고 시민들하고의 또 소통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이제 찾아뵙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요. 눈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러면은 거의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설득이 되셔서 나중에는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그냥 경청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갈수록 더더욱 마음을 쉽게 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딱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현장 질문이 들어서 세 분 공통 질문입니다. 감독님들께 여쭐게요. 축제 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영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타인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채관 대표님. 축제 감독으로 사는 것은 뭐뭐뭐이다. 글쎄요. 축제 감독으로 사는 건 뭘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어떻든, 주어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기,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최원 감독님. 즐거운 고독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준비된 답변들을 아주 잘 해주셔서 평소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자, 이제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님별로 1분에서 3분 이내에 짧은 멘트를 좀 해주시는데, 전국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 축제 개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고민돼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밝히지 않은 팁이 될 수도 있고, 행정이나 축제 조직, 아티스트 또는 뭐 축제 기획자 모두에게 또는 특정 그룹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씩만 좀 생각하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멘트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해보실까요? 네, 네. 특히 즐거울 때는 사람이 즐겁거나 축제가 잘 될 때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짜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어르신들이 위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고 시간을 끌기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미루거나 또 계약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예술가를 생각하고 아니면 지역의 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지역 예술이 무너지고 또 지역의 문화 생태계, 축제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표님? 순서대로. 글쎄요,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어려움은 결국은 견디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을 견뎌가면서, 다른 상상들을 해 가는 것, 그게 결국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힘들더라도 조금씩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 그런 얘기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이 시간도 또 흘러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윤영 감독님. 네, 올해로서 이제 신개꿀 축제를 감독한 지 7년 됐는데 올해가 가장 이 축제 감독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던 해인 것 같아요. 축제를 해도 되나 혹은 뭐 축제를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또 개인적인 욕심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어렵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무력감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아마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고독하고 외롭고 또 고민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저는 의미가 있고 이런 노력들이 또 대한민국의 사회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의 또 행복과 또 감동을 위해서 분명히 저는 귀하게 쓰여지는 열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포럼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이제 힘을 얻었듯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흥 갯골 축제를 대표해서 인사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3일간 저희가 600분의 포럼을 통해서 9개 축제, 9분의 감독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축제를 해왔고 올해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작년에 많은 축제들이 무참하게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사라져버리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 성명서를 내야 되나? 입장문을 발표해야 되나?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감독들이 많이 하면서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겠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대안을 같이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서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3일간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치유, 사회적 치유와 또 위로의 기능, 사회적 위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심리적, 정서적인 면역의 어떤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놀이와 일탈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축제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이런 위기나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전환의 질서를 배우고 체득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 질서의 규칙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전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직면하면서 굉장한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축제가 필요하고 축제가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무조건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축제가 살아있는 문화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축제가 태생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또 확산하고 안정기를 거쳐서 자기 나름의 성장 주기를 갖고 있는 생태계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축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축제와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축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취소해버릴 때 축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설령 우리가 연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바꾸고 또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의 테이블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축제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계에서 수십 년간 이 작업들을 같이 해온 축제 생태계를 이루는 주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서로 지켜나갈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축제의 혜택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축제계의 민낯, 한국 축제계의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축제계가 원래 탄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고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축제의 원래적 기능들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으로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축제인들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또 축제의 다양성의 부족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매너리즘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축제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를 축제 감독들이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제를 이제 리셋하고 리부팅하는 그런 이 축제의 선도적인 감독들이 되지 않는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디지털 환경을 갑작스럽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압축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온택트형 콘텐츠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얻어낸 지식들을 내년에 또 올해 말에 추진할 이 대면 축제에 적용하고 이런 현장 중심 대면 축제가 중심이 되되 이런 미래 사회를 주도할 디지털 환경에도 적응해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 600분의 포럼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거의 정말로 저희가 600분 이상을 해온 것 같고요. 이 포럼 3일 동안 연 인원 600명 가까운 분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바쁜 와중에 3일 동안 포럼을 해서 민폐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포럼에 함께 지지를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시흥 갯골축제 관계자분들과 시흥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고 또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획된 이번 포럼이 축제인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9분의 감독님들 그리고 오늘 또 끝까지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3분의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 한국축제감독회의는 올해 또 다음 포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진행해 줬던 조영선 감독님과 우리 스태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의 포럼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